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법은 사랑처럼 어디에 있는지 왜 있는지 모르는 것, 사랑처럼 억지로도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은 바로 법은 사랑처럼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다가오시나요? 오늘 만날 파워피플은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이 법과 사랑에 빠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앞에 계시는데요. 오늘의 파워피플은 지금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시면서 대한법학 교수회 회장님을 함께 하고 계시는 백원기 교수님, 또는 백원기 학장님이라고 제가 해야 될까요? 백원기 학장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도 사실은 법조인으로서 여러 기관을 알았지만 사실은 저 대한법학교수회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금 생소한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라는 얘기도 조금 제가 들었네요. 교수님께서 한번 대한법학교수회가 어떠한 조직이고 또 언제 설립되셨는지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시겠어요? 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013년 3월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3년이면 한 2년 전 정도 되네요. 예, 이제 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단체지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네. 법학교수님들 모임 단체가 한국법학교수회라는 이름으로 네. 존재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2007년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된 후에 네. 로스쿨 교수회 모임을 대변하는 로스쿨 협의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네. 나머지 법과대학 법학과 또는 유사법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시는 네. 교수님들의 모임체가 존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네. 이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이따가 제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또 여쭤보면서 좀 더 상세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교수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굉장히 목소리가 중후하고 멋지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아마도 오늘 저와 함께 유쾌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잘 진행을 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영의 파워피플의 바로 첫 번째 코너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우리 교수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인생 키워드가 조금 의아했어요. 일본이 싫어라고 돼 있네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 인생 키워드가 교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여쭤볼게요.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4살 무렵,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강 1960년대 초에 아버님께서 일본의 오사카 지점에 네. 그 임지를 발령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입시가 중학교 시험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4형제 중인데 제가 막내인데 저만 입시에 부담이 없으니까 저만 데리고 오사카로 가서 살게 된 것이죠. 일본에 알았을 때 일본으로 일단은 가셨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배우기도 전에 한국말을 일본 말을 배워야 되는 처지가 됐고 일본 유치원을 1년 반을 다녔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어릴 때 갔으니까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의 심정을 정확히 유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면서 제가 그쪽 말로 표현이 되는 조센징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따돌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본에서 소위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차별을 당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방황하고 유치원에 가서 조퇴를 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미리 떠나서 외국어부터 먼저 배워야 했었던 거, 그리고 또 학교에서 당하셨던 이런 왕따나 또 소위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에 대한 나름의 어렸을 때 상처가 지금의 이 인생 키워드가 일본이 싫어라는 이런 함축된 표현으로 나온 거겠군요. 네, 사실 뭐 일본이 싫어라고보다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내 꿈은 성악가이시네요. 자, 성악가라면 교수님의 지금 목소리를 제가 들어봤을 때 충분히 정말 성악도로서 공부를 하시고 대성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꿈으로 끝나셨을까요?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저까지 5대째, 우리 아이들까지는 6대째. 네. 그것도 이제 양가, 친가, 외가가 다 그러합니다. 그러면 성악가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의 꿈과 성악과. 제가 그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너무 이론적이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종파가 상당히 그 규율적이었기 때문에 강한 규율을 강요했기 때문에 저는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말 성악가로서의 꿈을 꾸신 우리 교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노래에 좀 실어서 한번 선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시더군요. 네, 어렵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프랑스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어떤 가사의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네. 인생의 어떤 기쁨과 슬픔을 잘 표현한 것들이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네, 교수님 한 소절 좀 부탁드립니다. 한 소절. 예. Quand je l'apprends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et oui, il parle de bonheur. 여기까지 하시죠. 저는 또 뜻하지 않게 우리 교수님의 장밋빛 인생의 음악을 선물 받은 느낌이 들어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후 30년 동안의 교수님께서 걸어오신 인생의 스토리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그 에디트 피아프의 La Vie en Rose, 장밋빛 인생을 샹송으로 멋지게 불러주신 것처럼 바로 이 프랑스 유학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께서 그때 흔히 가지 않으셨던 이 프랑스를 유학지로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형인 백현기 지금 변호사입니다. 화우의 변호사로 했는데 백현기 가영이 네. 저한테 법학과에 진학을 권유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야간에 시작해서 많은 법조인을 배출한 국민대 법과대학 그 원서를 직접 써서 네. 조문에 의해서 어떤 뭐라면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학문을 하는 것이 네. 너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교양학부를 다니면서 생각을 하다가 저도 뭐 형님이 그때 합격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형이 공부하던 책으로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부모님들이 말리셨어요? 반대를 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위 그때까지만 해도 뭐 소위 집안에서 좀 잘 나가는 아들 딸에게는 뭐 의대나 법대나 이렇게 권하고 오히려 고시공부도 막 북돋우시는 판이셨을 텐데 말리셨다고요? 예, 형이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최연소 합격하는 걸 보고 3학년 때 늦게서 공부를 시작해서 어렵게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3학년이면 결코 늦었다고 볼 수 없을 나이인데요. 그땐 그랬었나 보죠. 예, 그리고 뭐 위장병도 걸리고 뭐 좁은 집에 살면서 수험생이 그 집에서 공부를 하고 또 절이나 보통 다른 네. 곳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독 그 집에서 공부한 걸 좋아해서 우리 식구들이 연속극을 보면서 웃지도 못하고 그 사시준비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부모님께서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유학지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원래 이제 아버님하고 약속이 서약서도 쓰고 3년간 고시 공부를 하고 안 되면 졸업하고 취직을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은행원 출신이셨기 때문에
그 은행원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입사도 알아보고 했는데 제가 공부에 대한 미래에 남아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대학원 학비를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네. 그때 이제 몇 개월 동안 냉전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가도록 해주셔서 네. 학교를 옮겨서 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우리 형법학계 원로 선생님이신 김정원 교수님 밑에서 네. 대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대학원에 왔는데 대학원에 수업에 들어가니까 막상 저하고 교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왜요?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게 않는군요. 하는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김정원 선생님한테 제가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포기하고 공부하러 왔는데요. 교수님하고 저하고 있으면 토론도 안 되고 대학원 수업이 되겠습니까? 저는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네. 하니까 김정원 선생님이 그러면 다 독일을 유학 가니까 네. 너 독일을 가라. 네가 원한다면 훔볼트 장학금을 알선해 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독일을 가야 되나? 사실 고등학교 입시 때 독일을 했기 때문에 네. 독일에 가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독일어에 대한 어학에 관련된 것도 조금은 기반이 돼 있으셨고요. 예. 근데 뭐 유학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린 바가 없으니까 동의가 필요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저하고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후배 친구,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 1년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졸업을 안 하고 그 당시에 그 사시 특강을 듣고 있었는데 네. 강구진 교수님께서 형사소송법 특강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날 제가 빌려준 책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수업을 특강을 하는 중에 문을 자꾸 열고 부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쌈짓돈을 모아서 유명한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시기인데 그때 네. 반장이 반장한테 제가 붙들려 가지고 수업 끝날 때까지 남아있게 되었죠. 예. 그랬다가 그 고시 공부한 친구가 강구진 선생님을 소개해주고 네. 그 선생님께서 본인의 동생이신 지금 명예 교수님으로 계십니다만 강구철 선배님도 네. 우리 백 선생 선배인데 희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후 연락이 닿아서 학벌주의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독일법을 공부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법을 공부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알기로는 프랑스가 대륙법의 모국이고 로마법의 개수를 받고 프랑스 법전이 최초의 성문법이고 프랑스에서 법제가 출발한 걸로 아는데 네네. 프랑스를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제가 불어를 다시 공부를 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법학도들이 뭐 독일 또는 뭐 미국 뭐 이런 곳으로 유학을 가던 참이었었을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법을 전수를 해오신 파이오니어적인 그런 입장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 사실은 형법 전공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제일 먼저 갔고 네. 오랫동안 프랑스 형법을 전공한 유일한 형사법 학자로 남아 있었고 지금은 제자뻘 되는 후학들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남들 다 가는 거 나도 가는 거는 큰 의미가 글쎄요 굉장히 큰 거기에 그분들의 업적을 다 뛰어넘을 정도의 자신감과 실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거기 묻히기 쉽겠죠. 근데 사실은 강구진 교수님께서 제가 학부 제자도 아니고 네. 우연히 특강을 나왔다가 다른 학교 학생인데 그렇게 권유해 주신 것도 놀라웠고 네. 그분의 말씀이 저 역시 독일법이 우리의 어떤 독일이 모국인 걸로 일본 식민지에서 독일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지금사 생각해 보면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영미법이라든가 독일법이라든가 프랑스법이라든가 물론 그 외국어 다 하시고요. 모든 법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네. 새삼 더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그 강구진 교수님께서의 제안이 우리 교수님의 인생의 행운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제자들이 정말 우리 교수님을 어떤 눈길로 보는지에 대한 진솔한 인터뷰를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한번 교수님 제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저희 백 교수님께서는 공정사회를 항상 추구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보다는 행복을 더 추구하길 원하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여러 번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엄청 자유로우세요. 일단 수업 시간에 일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일면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거를 좋아해서 오히려 더 교수님과 제자 관계보다 오히려 가족적인 느낌으로 한 학기를 채워나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있고 제가 들었던 어떤 수업보다도 매우 감명 깊은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열정적인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교수님께 아까 드렸던 그 영상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짤막한 화답 회신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늘 너희들에게 강조한 바와 같이 불의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의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정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법학도로서의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대학의 주인은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을 위하여, 학생에 의하여, 학생에 의한 에이브리엄 링컨의 연설과 같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을 변화시키고 교수님들에게 어려운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강연을 듣듯이 토론 주입식 교육에 점철이 돼서 자기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험을 볼 때 면접을 본다든지 공무원 시험에 면접을 보고 할 때 자기의 의사표시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백원기 교수의 제자로서 늘 당당하고 정의롭고 진솔한 그런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몇 달 전에 올해 4월이시죠. 대한법학교수회 회장님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또 이런 이번에 이제 회장으로 당선된 그 임기에 맡은 일을 또 하시려면 역할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힘들지만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즐겁다라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 할 일도 또 내가 해야 할 일도 참 많은 것을 즐기신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이 회장으로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이제 취임한 지 이제 4달여가 지났습니다. 4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신경을 써서 한 일은 과거의 대한법학교수회가 단순히 법학교수의 친목을 도모하고 법학교수의 이익을 위한 단체였다면 이제는 국가와 민족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 과제가 이제 바로 현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사다리 기회를 놓아주는 사법시험 존치가 되겠지요. 네. 그래서 취임 이후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호 회장님과 업무 조약까지 한 건 아니고요. 사법개혁과 사시존치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기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전략회의를 가지고 또 의논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 방안을 모색하여 오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과 같이 연합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가지고 계속해서 신문의 어떤 당위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기고도 하고 또 로스쿨 협의회의 토론도 제안을 했고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의 이슈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 또는 폐지하고 한 번 만들었으니까 로스쿨 제도로 쭉 단일화시켜야 한다라는 이 이슈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고 또한 아주 핫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백원기 교수님의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2007년도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2009년에 변호사 시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도를 만들기 전에 변호사 시험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권은 선호가 바뀌었고요. 2005년도 변호사 시험법에 의해서 부칙 제2조의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한다 라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칙에 관한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원래 2013년경에 당시 법사위원들이 부대 의견으로 네. 사법시험 등 예비시험 제도에 대한 즉 보완적인 제도에 대해서 재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었습니다. 네네. 따라서 2013년도 14년도에 했어야 될 문제가 새로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아까 모두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로스쿨 제도가 우리 현실에 제대로 장착이 되었더라면 안착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최근에 입학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다든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다든지 또한 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의 아들, 딸 네. 또 특히 최근에 큰 문제는 국립대 총장의 딸이 네.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기 전에 유력 로펌에 특채가 되었는데 결국 변호사 시험에 낙방을 해서 네. 입사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지 않았나. 네. 폐해가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던 사법시험, 네. 폐해가 많다고 하던 사법시험이 다시 국민들이 볼 때 예쁜 아가씨가 등장한 것처럼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고 아, 이 제도가 괜찮은 제도였구나. 적어도 성적이 공개되고 또 법학 이수 과목 35학점만 이수하면 대학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학점은행을 통해서 사이버 은행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조선시대 과거 시험과 같이 투명한 제도로 재인식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은 됐지만 여전히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로스쿨 제도의 나름의 여러 가지 또 부작용, 뭐 물론 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사법시험 존치론의 논거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사다리,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네. 국립대 법인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제 제자들 한 학기 등록금이 235만 원입니다. 네. 그럼 1년에 5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죠. 네네. 그럼 졸업할 때까지 1,9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졸업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년씩 휴학하면서 또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졸업하거든요. 아. 대개 농부의 아들, 딸, 네. 어민의 아들, 딸, 또 자영업자, 택시 기사, 그 아들, 딸입니다. 이 제자들은 4년 졸업하고 3년 대학원 로스쿨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한 학생은 지금 2학년 학생인데 사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학생의 부탁은 교수님 저는 어쨌든 휴학기간 포함해서 7년 안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네. 사법시험이 2017년 없어지면 안 됩니다. 300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법시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시험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조건이 뭐 어떤 대학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한다든지 또는 뭐 로스쿨은 사실상 이제 물론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장학금만 가지고 3년 내내 장학금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지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4년의 대학을 다닐 수 있어야 하고 또 3년이라는 로스쿨의 학비와 그에 부대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런 취업이나 또는 뭐 로펌의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이런 악용될 수 있는 그 여지를 걱정을 하시는 것이군요. 예, 사법시험 존치론의 또 다른 논거는 로스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로스쿨을 도입한 2007년도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 네. 사법시험 폐로 인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네네. 다시 사법시험 제도로 회귀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일본 역시 로스쿨의 폐해가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무현 정권의
개혁의 대명사로 불린 로스쿨 제도를 밀어붙인 이유는 네.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정권의 가장 큰 슬로건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의도였던 거죠. 물론 사법시험의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법시험의 폐해가 더 큰 폐해로 로스쿨 제도로 해서 다시 재현이 된 현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만을 고집할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법학교 교수인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 제도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 제도는 적어도 학사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100명, 150명의 정도로 10여 개 대학으로 지역 균형을 해서 집약하고 자본과 기술을 집약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시 실무 교수도 충원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정원이 40명, 50명이 있는 대학은 10명을 기준으로 하는 과목들이 폐강이 된 예가 많고요. 네. 방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료영법이라든가 정보영법이라든가 특별히 정제된 법철학, 법사상 이런 과목들은 개설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개설할 수가 없지요. 뭐 수강생 5명, 10명 놓고 어떻게 그 수업을 하겠습니까? 근데 일부 대학은 그런 것을 특성화를 조건으로 해서 교육부로 로스쿨이 인가받았던 대학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로스쿨 제도를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학부제 로스쿨을 포기하고 대학원 로스쿨을 도입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2007년도, 2009년도경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왔을 상황이고요. 고비용 구조의 법학 교육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의 경우에도 7년 법무 석사를 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 것은 무리였던 겁니다. 아까 그 우리 로스쿨 입학 또는 로스쿨 시험에 대한 그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또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 법조인의 양성 또는 법조인을 키우는데 모든 절대적인 그 기준이 사실은 성적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또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으로 유일한 기준을 했었던 것은 그에 대해서 다른 이런저런 어떤 재량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어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요인이 개입되는 그 순간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선뜻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상 성적이 물론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사실상 차선책으로 됐었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이제 그런 왜 성적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비판으로 인해서 지금 또 로스쿨 제도가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변호사 시험에 성적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돼버린다면 결국 또한 마찬가지의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성적 비공개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한 원고가 네. 충청도 소재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 날 우리 헌법재판소는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성적을 네. 공개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서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를 정치하게 비교하면서 사법시험 제도가 공정한 이유를 설명을 했죠. 네. 그것은 성적의 공개였고 성적의 공개는 곧 성적에 따라서 불합격한 사람이 수용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이 내가 왜 합격했는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충청도 소재 원고인 로스쿨 학생이 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역시 학벌주의가 심한 특별한 스카이 대학 중심의 합격자가 독식을 하고 그 사람들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은데 우대받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있어서 그것이 기존에 있는 제도의 보완 또는 그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나타났지만 결국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사실은 이 제도를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없앤다는 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사회적인 충격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여러 이해관계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왕에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기회비용과 시간과 많은 물자 네. 또 우리들의 노고 그건 뭐 수백조 원이 더 될 것입니다. 예. 또 국민들의 실망을 안기는 것이 되겠죠. 로스쿨이 정착되길 바랬던 국민들의 염원을 충족시켜 주면서도 과거 문제가 있던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킴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다면 네. 무엇인가 평등한 그런 기회균등한 조선시대를 굳건하게 지탱한
과거 시험과 같은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해서 국민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법조인 하면 흔히 말하는 뭐 법원에서의 판사와 검찰에서의 검사 그리고 변호사 이 3대 법조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하는 역할을 보면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이지요. 네. 사법에 대한 공무원 또는 법무부 소속 행정부 공무원이 바로 검찰과 또 사법부 공무원이 판사 아니겠습니까? 즉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고 또 법을 수호해야 되는 이것은 당연히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공익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반면에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원하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또한 변호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에 대한 법조인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세 직역을 이 통로에서 양성을 하고 소위 말하는 법조계의 동기동창들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 시스템에서 아무리 전관예우라든지 아무리 인적에 대한 어떤 친밀감에서 오는 위험 요소를 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장 나와 가까운 옆에 있는 친구가 검사고 판사고 또 나는 변호사라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의 저는 첫 번째 단초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볼 때 지금과 같은 이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법학으로서의 후학을 양성하시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즉 법조인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지금 사회를 보시는 진 변호사님 의견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우리 교수회가 지난 5월 22일, 29일, 6월 5일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연속 심포지엄을 각 주요 대학,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가졌습니다. 네. 일본, 독일의 경우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비추어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 봤는데요. 그 결론으로 도출된 것이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법관과 변호사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네. 그것은 이제 기능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능이 틀리고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사법관은 국립사법관학교에서 뽑고 네. 변호사는 프랑스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해서 뽑고 양성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네. 또한 그 공직인 사법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법관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법관에 대해서는 정년을 보장해 줍니다. 네. 직업법관제도입니다. 네네. 또한 검사와 판사를 동등하게 뽑고 서로의 역할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의 어떤 그런 이질감이라든가 적대적인 태도가 예, 적대적이거나 어떤 우리식의 어떤 법원 우월주의에서 검사들이 기소를 하거나 했을 때 불기소를 한다든지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전혀 없죠. 네. 또한 애초에 변호사를 따로 뽑으니까 법관을 한 다음에 대법관 한 다음에 다시 개업을 한다든지 정관예우라는 그런 근원이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저희가 법학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이제 지금 실제 가장 최첨단에서 법학교육의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교수님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법학교육의 정상화라는 다소 생뚱맞다고 해야 될까요? 뭐가 문제길래 법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이라는 것은 사실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네.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학을 해야겠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든가 네. 법조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법학의 이론과 실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사강모에 있는 그 네 가지 학문 중에서 신학을 제외한 세 가지 인간학이 의학, 철학, 법학입니다. 네. 거기에는 공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학이 포함된 이유는 법은 질서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이기 합의를 때문이죠.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죠. 예.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법학이나 법조가 아주 공부를 잘하고 특수한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법학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이 법에 대한 가지고 계신 그 선입견이나 편견들에 대해서 이것을 깨나가는 그런
것이 첫걸음이라고 한다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법학 교육을 개선하고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7년제 대학원, 말하자면 3년제 대학원, 법무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대학원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학원 제도를 만든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로스쿨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실무 변호사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네. 그러나 실무 변호사님 교수님들의 과목이 제대로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만 가르친다고 해서 갑자기 이론에 익숙해 있던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건 이론 교수와 실무 교수가 커리큘럼을 같이 짜고 어떻게 가르친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실무 교수는 실무 교수대로, 이론 교수는 과거 법과대학에서 가르친 법학과 어떻게 상이하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4번째 합격자가 배출이 되어서 많은 법무 담당관이라든가 지자체 공무원 직역에서 이제 뽑는 시험이 있는데 저는 면접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 담당관 6급, 7급 한 명 뽑는데 한 4, 5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대상자를 5배수, 3배수 이렇게 가려야 할 텐데요. 그 검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시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또 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거기도 시험을 봤더니 로스쿨 출신들은 다 낙방하고 사법시험 출신들만 남아서 7급 시험을 시행한 예가 2년 전에 있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냈다는 얘기군요. 인천시의 경우에 작년에 6급 담당관을 뽑는 면접 시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려진 10명의 인원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변면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객관식 시험과 판례 소양을 이제 묻는 걸 같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4년 법과대학을 졸업하면 아는 영득의 개념이라든가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든가 채권자 취소 대의권의 개념,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이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을 땄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3년간의 교육만 가지고는 법학 교육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4년간의 법과대학 교육에 비해서는 미진하다는 점입니다. 양질의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서 국민들에게 이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 양질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변호가 필요한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로스쿨이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과거 법과대학에서는 4년 공부를 하면 석사, 박사를 통해서 법 전문가가 되고 법의 어떤 도인이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상가가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학자를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로스쿨 제도로 인해서 법학 4년제 학부 법학이 쇠퇴하고 법과대학은 법과대학에 간판을 내리게 되고 법학도 인재정보학과라든지 경찰법학과라든지 경찰행정학과라든지 순수한 의미의 법학을 공부하기 힘든 구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학을 되살리는 것이 법학자와 법학교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법학이라는 게 결코 물론 이제 학문으로서 평생에 몸담으실 분들이 아니라 법학을 실무적으로 이 법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또 개별 사건들에 대한 그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의 법률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사실은 법학을 4년 정도, 그것도 정말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비법학도로서 대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법학을. 근데도 제가 정말 공부를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지만 아마 4년 동안이라는 기간보다는 더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모든 시기는 양보다는 질이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어느 정도의 양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기도 하지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수님과 법학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또한 사법 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우리 교수님의 견해를 쭉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할 차례인데요. 우리 백원기 교수님께서 지금 눈을 보면 여전히 청년과 같은 눈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지금 올해 정기국회 또 12월까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여당 의원회에서 5건이 발의가 된 상태고요. 네, 동시 발의군요. 지금 또 8월 21일에 여당 의원이 소개해서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가 국회 토론을 개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지 않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국민들이 또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일단은 우리 교수회가 사법개혁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인데 네. 사법시험 존치에만 목숨을 거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작은 일이지만 일단 이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법개혁의 사항들, 네. 특히 우리나라의 법조나 기본적인 우리 문화가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미흡하고 지금 성범죄라든가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범죄 현상을 보면 우리의 장래가 밝아 보이질 않습니다. 국가와 행정부서가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명과 안정을 지켜주지 않고요. 예기치 않은 전염병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 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외국 유학 생활을 6년을 하고 외국에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처럼 성실하고 진솔하고 착한 민족을 본 적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민족이 훌륭한 지도자에 의해서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고 우리 자라나는 후학들, 우리 자손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정년을 마치고 정년을 마친 후에 연구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수 생활을 뭐 석자 교수가 되면 좋겠지요. 어떤 뭐 꼭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법의 장점과 우리의 어떤 사법개혁 또 우리나라의 법조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노력해나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백원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사실 오늘 파워피플의 주인공이신 백원기 교수님께서 법에 관련된 애정, 그리고 그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앞으로의 나아갈 계획까지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백원기 교수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네, 매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신 백원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법학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 법조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학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학력과 나이, 성별 차별 없이 사법시험 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은 법학 교수들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조선시대 500년 완조를 지탱한 과거 시험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